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네 분 전문가 모시고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한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잼버리 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이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좀 내렸습니다. 이제 짚어볼 건 짚어볼 때가 됐죠. 오늘부터 이제 일부 대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출국을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이 잼버리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었는지, 또 담당 주체는 누구였고 컨트롤 타워는 있었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현숙 장관 또 관련된 한덕수 총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26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인 폴란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의 공식 일정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 교통, 문화체험, 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좀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좀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수영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봤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형 행사를 주최했으면 당연히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우리의 국격을 또 전 세계에 좀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떤 그 내실과 외형이라는 정말 이 간극을 드러낸 그런 어떤 민낯을 보여줬던 전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6년간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갖췄다는데 도대체 뭘 갖췄는지, 저는 그래서 이제 행사는 끝났습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상암동에 일이 있어갔다가 K-팝 그 주변이 도로가 마비되고 그 말하자면 잼버리 참석했던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나마 이게 마지막 행사치고 유종의 미가 조금 되겠군 하지만 잼버리의 정신이 사실상 K-팝이 아니잖아요. 연대와 그다음에 어려움을 도전 정신으로 이겨내는 이런 청소년들의 역경 딛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까 정말 저는 잘 복귀를 해가지고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징비록을 썼듯이 이번 잼버리가 2년 후에 또 아태 잼버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는 계획이 삼아야 되겠다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야당 패널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실. 이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렇죠. 냉정하게 평가할 거면 해야 된다. 최수영 의원께서 굉장히 똑똑한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대회 초반에만 혼돈이 있었지 그 이후로는 중앙정부가 넘겨받으면서 또 기업들까지 나서면서 굉장히 빠르게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또 참여했던 잼버리 대원들도 물론 이제 태풍이 오니까 이제 야영지를 떠났습니다만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혼란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식의 임기응변이 뭐랄까요? 가치를 빛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초반에 영국, 미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야영지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잼버리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를 잘 했고, 피날레는 K-팝이 이제 잼버리를 구해냈습니다, 결국엔. 하지만 이제 그 대원들이 12일 날 이제 퇴영식 이후에 17일까지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들면 이번 잼버리 유치 이후에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해외 공무 출장이 100여 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해외 출장을 100번이나 다녀와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100여 회의 공무 출장 중에 약 80% 이상을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부실했던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죠. 사실은
예산의 어떤 유용 내지는 낭비가 심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예. 앞으로 국무총리실의 감찰 내지는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주최 공동조직위원회를 맡았던 여성가족부부터 시작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까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먼저 여가부 문제, 여가부 장관 문제를 좀 짚어보죠. 뭐 예, 여가부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가 4%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세계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갖고 있지는 않고 참여 인원도 모르시면서 4% 그거는 세계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K-POP 콘서트가 전국 월드컵 경기장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지금 그러면서 K리그 연맹은 경기 일정 조율조차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여가를 지킬 권리를 지금 조직이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닐까? 이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라북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조직이나 아닌 아무 반영 없 아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전라북도로부터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되는데요. 오후에 브리핑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요. 아까 같이 뭐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계연맹이 할 말이다, 전라북도가 할 말이다, 지금 범죄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세요. 오후 때문에. 이상으로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 미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변인님? 일단은 저 영상에 이원택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본인 지역구입니다. 이원택 의원 지역구가 부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1년 전에 저렇게 지적을 하고 본인이 갔다 와가지고 지난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을 했을 때 지금의 우리 김현숙 장관의 답변이랄지 잘 준비됐다는 말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고 아예 본인은 현장을 저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때만이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야당 의원이 지적했을 때 수용을 했다라면은 오늘의 이런 사태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어제까지 K-팝으로 이제 겨우 이렇게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컨트롤 타워는 부재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기자가 장관에게 나중에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세계연맹, 스카우트연맹 핑계대고 전라북도 핑계대고 본인은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공동조직위원장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이게 특별법에 보면은 최종 책임자는 또 국무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여가부 장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특히 전라북도에 책임을 씌우려는 그런 식의 접근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가 완전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내고 난 다음에 엄밀히 따져보고 저는 이건 뭐 전라북도도 책임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부안군도 책임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다 합쳐서 모든 지자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책임 소재, 총리를 포함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기 전제를 해서 이제 질문드린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지금 대통령실 용산에서도 뭐 굉장히 저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부글부글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간간히 들려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정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여가부 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 없다면 어떤 조치도 없다면 또 야당에서 또 탄핵 추진합니까? 탄핵이요? 이상민 장관 때처럼? 지금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마 이런 4만 3천 명의 158개국도 아니죠. 두 나라는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156개국입니까? 이런 세계적 잼버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가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저는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설마 안 물으면? 책임 지우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선 다만 우려되는 게 지금 여가부를 이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이었고 이번 기회에 그거를 마치 여가부 무용론이랄지 아니면은 여가부 장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그래서 김현숙 장관은 문책했으면 좋겠는데 여가부 폐지까지는 얘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숙 장관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정말 누구 말대로 예전에 한 3년 전입니까? 눈 떠보니까 선진국.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뿌듯하고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많은 국민들이 그럽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됐다. 우리 국격이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계적인 잼버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정부가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소재를 따지고 이거야말로 저는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행사를 집행해온 전라북도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책임질 분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백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형 행사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국제 행사들 많이 치릅니다. 대형 국제 행사 치르고 나서 잘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처럼 처참하게 정말 국민들이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런 만큼 누군가는 전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근본적인 문제, 왜 그런 장소를 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제사보다 제밥에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다 좋았는데 무더위가 예상되고 또 홍수가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열리는 대회 아닙니까? 또 대회의 특성이 야영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새만금 개발이 주목적이었냐 아니면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주목적이냐 이런 그 과정부터 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6년의 준비 기간과 1,000억 원의 돈이 들었지만 그중에 5년은 그거 갯벌 메꾼이라고 5년 지나갔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서고 이런 거는 1년의 준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해서 그런 자리 만든 게 과연 맞았는지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로 속해 있는 기간이군요. 애초에 그런 장소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본질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대회 유치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효과, 지역 개발 여기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는 꼭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여름입니다. 제일 대한민국이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여름에 그렇게 무더운 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폭염, 그다음에 태풍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지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라고 그랬더니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주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4만 명입니다. 4만 명.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것도 바깥에서 자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아까 3년 전에 눈 떠보니 선진국 했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깨끗한 화장실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정말로 선진국 어디에도 비교되지 않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질서. 그런데 이번 잼버리 기간 중에 그 열악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우리 과거의 그런 무질서한 화장실을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 떠보니 후진국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장소가 거기에서 문제야. 그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과연 점검을 제대로 한 거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 1년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그 터닥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큰 책임, 누가 더 큰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보니까는 60%는 현 정부 책임이고 40%는 전 정부 책임이고 그러는데 40%나 60%가 똑같이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생긴 문제의 본질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문제? 그렇죠. 운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거는 이거는 무능력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원인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책임의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뭐 다 말씀하셨지만 뭐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도 또 하나의 논쟁점이 되지만 또 아까 이제 지자체냐 아니면은 이제 여성가족부냐 지금 이제 우리가 김현숙 장관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누가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도지사나 아니면 전라북도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일단 따져볼 게 몇 개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야영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새만금에 오래전에 매립이 끝난 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야영지로 선택된 곳은 잼버리 개최를 준비하면서 매립을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잼버리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나온 예산으로 매립을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립지는 오랫동안 다져져야 습기가 그나마 덜 올라오는데 급조한 매립지니까 저렇게 뻘밭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저 이제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예요. 예, 그렇죠. 흙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그 새만금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를 짓겠다고 예산 신청을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잼버리는 이미 끝났는데 내년 봄에나 완공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고 이게 그 건설 공사비를 책정해 보니까 3.3 평방미터당 거의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건설비에 거의 3배가 들어가는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거 공사 어디가 나눠서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굳이 오래전에 매립되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매립된 곳을 매립하기 시작할 곳을 야영지로 선택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완공도 못하는 공사를 시작한 거로 볼 때 이게 지역 토건족들의 소위 예산 나눠먹기가 심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 이제 고속도로 연결시키고 SOC까지 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이걸 실질적으로 어디가 주관을 했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 업체가 많이 이 이권에 개입을 했느냐를 따져봐야겠죠. 뭐 물론 감사나 감찰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돈 많이 간 곳이 책임이 많은 거예요. 전북도가 돈 많이 갔으니까 전북도 책임이 더 크다.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여가부는 책임 없어요? 아 여가부도 책임 물론 아까 이제 있죠. 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이 더 중요했대잖아요. 아니 물론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게 주체지잖아요. 그쪽이. 전라북도가 주체. 부안군이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잼버리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느냐. 아까 제가 잼버리 핑계로 해외 공무 출장이 100여 회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80% 이상을 전라북도가 다녀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돈 많이 쓴 사람이 책임도 커야 되죠. 예, 반론. 근데 저는 이런 뭐 우리 국격이 훼손되고 전 세계인뿐만 아니고 우리 자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대형 뭐 잼버리 사태라고 해야 되겠죠. 부실 사태인데 이거를 놓고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공방하는 게 사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대변인이니까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특히 온열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왔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민주당은 비판하는 논평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딱 나온 기사가 뭐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 5년 못했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이제 전라북도 공격을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행사 잘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방어하는 논평이 나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상당히 참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데 1,171억 원 중에 실제로 80%는 2022년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그 이후에 집행된 돈이 한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상됐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난 6월 초에 93억 원 정도의 돈을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해충 방역, 폭염 대책, 이 예산을 여가부가 한 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다만 지금 중앙정부나 아니면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라북도 책임으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프레임을 하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잘했다고 평창군이 잘했다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서울 올림픽 때는 그러면 서울만 잘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한 거죠. 그러면 새만금 잼버리가 잘 됐으면 부안군이 잘했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겠습니까? 역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치러냈다. 이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 그리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간 걸 자기들 군비로 다 썼다고 지금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는 거는 그건 정말 집권여당답지 않고 끝까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저는 계속 놀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총리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도 있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숙식이나 교통 이런 걸 전부 다 제공한다.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지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조직위와 중앙정부가 잘못하다 보니까 아니 그 돈은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검찰 특활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게?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론 자체가 김 장관을 문책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따져보기도 전에 먼저 문책을 해버리면 이 파행 책임을 정부 여당 쪽에서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나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따져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정확히 드러났을 때 문책을 하고 경질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여론이 비등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자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희생양 찾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그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은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 행사 과정에서 성비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이거는 조직위원장의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가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권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미투를 통해서 신장해왔던 그런 여성의 보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야지 보고받아 보니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뭐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했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중간에 불거진 해프닝성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좀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게 이제 과연 지역의 책임을 돌릴 수 있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지역 브랜드를 붙이는 거는 그 지역이 책임을 지고 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산 엑스포, 평창 동계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밴쿠버 올림픽이라든가 그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을 바로 도지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지원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저는 책임 문제가 소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구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구에게 이것을 뭐 주홍무실 씌워서 너 책임을 져라라고 갈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제가 징비록 얘기했습니다만 다시는 2년 후에도 우리가 아태 잼버리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부산 엑스포도 유치하게 된다면 그 큰 행사를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행사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게끔 치룰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을 보유하느냐. 이번 대회에서 저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누구에게 특정에게 짐을 지우거나 하는 쪽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보고 국회 상임이라든가 앞으로 혹시 있을 국정조사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은 김현숙 장관에게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책임을 지운다면은 진상규명이 된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바로 그냥 뭐 경질의 그런 조치를 취할 건 아니고. 그래서 선경질하면 이거 본인에 대한 책임 오히려 면죄부 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결국 불구속 기소된 내용 짚어볼 텐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페페로니 맛이 나는데? 그리고 치즈 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검찰에서는 조민 씨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검찰의 판단이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은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라리 검찰이 정말 조민 씨가 공범이랄지 그런 혐의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면 됐습니다. 근데 대놓고 뭘 했습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 아버지죠. 정경심 전 교수 어머니 그분들의 반성 무슨 사과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냈지요. 반성의 입장을 냈는데 그게 마치 부족하다 하면서 조민 씨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조 전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인격을 갖고 계시고. 한데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딸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소됐을 때 그때 4년 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 제목이나 타이틀로 그런 게 나옵니다.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모욕 다 주고 반성 안 했다는 핑계 잡아가지고 공소권 남발한 거다. 저는 그런 지적들이나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그렇게 하면서 정유라 씨 따지죠.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이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좀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김용남 의원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검찰이 이제 부모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의 어떤 반성의 태도, 강도를 보고 딸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했고 그에 상응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부모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국 전 장관의 자성과 반성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조민 씨를 기소한 건지 아니면 검찰이 기소장에 밝힌 대로 이게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이 범죄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부모로서의 잘못을 얼마나 자성하든지 성찰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조민 씨는 기소를 할 작정이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자아 성찰이 부족해서 자성이 부족해서 기소한 거냐 아니면 검찰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기소하기로 작정하고 기소를 한 것이냐. 두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조민 씨에 대한 기소가 맞느냐 아니면 적당했느냐. 이거는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법률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를 기소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기소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건 이제 빼낸 시험지를 미리 보고 직접 그 시험을 친 학생들이 사실상 주도적 내지는 역할 분담을 상당히 했다라는 판단하에 기소가 됐습니다만 조민 씨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게 대학 입시 비리가 아니고 대학원 입시 비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전원 입시 비리이기 때문에 이미 성년이 된 한참 이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에 대한 어떤 그 당부당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의 이번 처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지가 3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범인 조민 씨도 그때 같이 기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건, 조민 씨에 대한 사건은 기소 불기소 처분을 안 하고 4년 가까이 미뤄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 시점에서 기소를 했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 기소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증거 확보가 됐으면 그 시점에 결정을 했어야죠. 그리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서 뭐 부모의 반성 여부를 보겠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멘트입니다. 검찰이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장애가 없는 기소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빨리 해야 될 기소를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끈 이유가 뭘까? 조국 전 장관을 계속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뭐 정치적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왜 그러면 검찰은 그거를 늦춘 거예요? 글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괴롭힌다고 뭐 검찰이 이익을 볼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한 방에 세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계속 때리는 거죠. 뭐 3년,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늦췄다고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그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그런 측면도 드리는 없잖아요. 거예요. 있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 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수사권과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해체해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권은 불편부당하게 행사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며칠 안 납두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렇게 기소할 바에는 차라리 3년 전에 기소하는 게 맞지 않았나. 더 깔끔했었다. 오해도 안 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딸 조미 씨 기소가 나오자 SNS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군사 정권 시절에 이제 남산 안기부라든지 남영동 이제 고문 많이 있었죠. 민주 이제 투사들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딸을 조미 씨를 기소한 이유가 자기가 미워서 조국 전 장관이 미워서 딸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가 막판에까지도 괴롭히다가 막판에 기소했다. 이렇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믿는 이 태도는 맞는 거예요? 저는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소위 검찰개혁을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검찰개혁을 맨 앞에서 부르짖은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서 비극적인 인격살인을 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검찰개혁을 외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검사와의 대화. 그 이후에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인격살인이 있었어요. 논두렁시계라고 하는 그 인격살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피해의식이나 또는 어떤 악감정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사실은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되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쪽 진영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거기 앞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아까 김용남 의원도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국 전 장관 부부도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몇 번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정을 보십시오. 자녀를 갖다가 볼모로 삼고 협박을 한 거예요. 당신 자아 비판하시오. 그것도 한 번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딸도 공모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하시오. 안 하니까 기소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사람에 대해서 치졸한 인격살인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한 거다. 다시는 검찰개혁 이 땅에서
부러지는 사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인격살인하고 모욕 주고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논두렁시계라고 하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네, 한편 지금 소설가 김훈 씨가요, 신문사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김훈 씨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극렬 지지층 분들이 이 김훈 선생이 이제 소설가로서 지난번에 하얼빈이나 소설 썼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읽어보는 책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열광을 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딱 두 문장을 쓴 겁니다. 뭐 내 새끼 지상주의란 말은 내 자식 제일주의 정도로 환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최고로 치는 부모의 과도한 열정과 욕망이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장애가 되고 있고 극복해야 될 문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훈 씨가 뭘 사실 왜곡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한 표현한 것도 없고 두 문장에 걸쳐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걸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치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는 식으로 이걸 몰아가고 책을 불사르고 저는 과거 생각이 나요. 이문열 씨가 있었을 때 이문열 씨의 영주에 있는 그 서원에 가가지고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판 분석행위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김훈 선생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저는 그래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좀 읽을 만한 그런 방향으로 책을 쓰고 또 이분이 여러 가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어요.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두 문장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마치 이제 뭐 부역 언론을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훈 선생은 창작자, 소설가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될 문제인데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홍위병이 들고 일어나듯이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층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공감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이 일각의 반응이 너무나 경직돼 있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이분들은 뭐 개딸들이라고 뭐 일각에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분들이 있는데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의 공교육이 무너진 공교육, 지난번 서희초 사태로 인해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분노하는 시위를 했는데 이 김훈 선생이 그 시위를 가가지고 보면서 느낀 점을 서술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내 새끼 지상주의가 이 공교육을 갖다가 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정도의 언급이었습니다. 뭐 이거야 조국 전 장관 부부도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분명히 사과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 정권에 부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소위 말해서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맥락은 공교육을 갖다가 다시 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에 일각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 흐름이 소위 정부와 야당 간에 이 진영 대결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진영 대결에서 어느 편을 서지 않으면은 마치 상대방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대립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사회 갈등으로 되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일부 또 그 지지자들의 의견이지 이게 민주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훈 씨를 언론사에서 같이 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아마 저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MBN도 그렇고 방송 출연하거나 제가 논평을 내거나 하면은 그 논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 SNS에다가 제가 차마 읽기도 힘들 정도의 이렇게 욕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할 권리가 있으면 비판할 권리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을 제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했다는 큰일을 잘못을 한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우리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셨어요. 김영호 장관이. 그분 그렇게 주장했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예. 대통령 개의치 않고 시켜버렸어요. 저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주장할 만한 내놓을 만한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비판은 그 역시 또 수용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유해를 가하겠다든지 아니면 스토킹처럼 찾아다니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받고 수사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든 뭐 김은시 정도 되면 되게 유명하신 소설가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우적 시각을 가진 분들 내놓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거 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 국민들 이런 극우적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은 아니다?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통합할 수 있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더욱더 참 정치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 다양한 비판들이 좀 수용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훈 씨가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잖아요,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적 고뇌를. 그러니까 국민 당시에 우리 이 백성은 이순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 권력을 진 선조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 속에서 이 겪는 인간적 고뇌를 이 김훈 씨가 아주 잘 그려냈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양쪽으로부터 한쪽에서는 응원을, 한쪽에서는 아주 이제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을 듣는 처지에 놓여 있네요. 네, 이렇게 본인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서 조민 씨는 반응이 오히려 올 게 왔다라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된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기소된 이후에도 SNS 활동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SNS 활동 계속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 시점에서 포테이토칩 신상품 방송을 하는 게 약간 전 조금 좀 의아합니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아니 뭐 다른 얘기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왜 과자 신상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자유니까 뭐 저게 뭐 비판받을 지점은 전혀 아니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유튜브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직업적 그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각종 SNS를 통해서 요새 뭐 PPL이라고 하죠. 그 상품 광고 사실상의 상품 좀 선전도 하고 소개도 하고 자기의 체험담 같은 것도 올리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근데 저런 면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모에 대한 재판 이후에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거나 아니면 스스로 떳떳하다, 뭐 의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오히려 멘트가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올렸고 그게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검찰권 행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했다. 법률적 장애가 없어진 시점에는 기소 결정을 바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 그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민 씨 이제 30대,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일면 너무 해맑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뭐랄까요, 뭐 철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활동을 이어가는 게 하여튼 기성세대로서는 조금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논평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과자를 먹든 과자 선전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 뭐 그건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걸 왜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뭐 철면피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반성하지 못한다. 자꾸 이제 그런 의미 해석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민 씨가 울고 있는 영상을 올려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비판할 겁니다. 과자 영상을 올려도 싫어하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왜 엉엉 울지 않아? 아니면 왜 소리가 안 나고 울고 있어? 그렇게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지고 지금 학위도 반납을 했고 담담히 또 기소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가 뭐 공중파도 아니고 본인의 개인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들 물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런 것까지 이제 뭐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또 옹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왜 지금 조민 씨를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물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3, 4년 전에 하지 않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가져서까지 왜 검찰이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의 검찰은 참 미안합니다만은 뒤처리 전담반처럼 그냥 정권의 위기가 닥치거나 수해 참사를 할지 이번에 잼버리 엉망진창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 뭔가를 돌리기 위한 계속적인 뭔 일을 합니다. 뭐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든지 또 이렇게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딱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여론도 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저는 검찰이 여러 차례 지적도 했습니다만 정치나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수사 잘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시고 재판 가고 왜 검찰 고위관계자가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합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었어요. 지금도 티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피의사실 공포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기자들한테. 기사를 쓰도록.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제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걸 김용남 의원께서 비판하셨으니까 저는 그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마치 이 문제까지 무슨 뭐 조국 전 교수와 지금 조민 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사 결과 나오고 지금 기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지금 뭐 또 이 수혜 문제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무 과대해서 가시는 거는 그것도 음모론에 대한 좀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검찰권을 자꾸 이렇게 뒤처리하듯이 남용하느냐 지적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조금 과도한 그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도 뭐 조민 씨가 인플루언서 맞습니다. 28만 명 구독자면요. 유튜브 세계에서는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직업적 인플루언서가 된 거라고 보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같은 날 아버지는 나를 남영동 남산대로 가서 고문하시오라고 하고 딸은 거기서 비슷한 시기에 먹방하는 게 이게 과연 이 불일치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 간극과 괴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딸은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서 대신 고문받고 싶다고 하는데 따님은 먹방을 합니다. 이 간극의 불일치, 이 정서의 혼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해서 좀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인식이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저는 최소한 또 한때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거친 가족인데 저는 최소한 이런 의사의 불일치, 혼돈의 불일치를 좀 줄여줬으면 주는 게 공직자로서의 맞는 처신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의 이 사인을 놓고 또 책임을 놓고 이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혼잡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의 이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책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뭘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에 방문해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제가 문자를 발송한 리스트까지 통신국에서 떼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음을 많은 기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문자를 받는지 스스로 더 정확하게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보강 증거를 내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그 증거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의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네, 이 사건 진상조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 조사 수사단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걸 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네,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성역 없이 진실을 파헤쳐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납 사건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당시에 지금 여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해병대에서 지금 이제 소위 민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구조하고 돕다가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갔을까? 그러다가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조사했고 그 수사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거 이거는 당시에 사단장, 1사단장이죠. 해병대 1사단장이 소위 해병대의 어떤 그 봉사 이런 대민 지원을 갖다 티내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입도록 한 거. 여기서 원인을 찾았고 두 번째로 무리한 그 수색 진행한 것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고의 핵심, 수사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 해병대 1사단장의 이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구두 보고를 하고 이첩을 경찰에 한 겁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막은 게 어디냐? 국방부예요. 지금 현재 뭐 진실 공방, 그래서 어떻게 막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거는 진실 공방에 있지만 지금 항명이 있잖아요, 항명.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거 사단장 책임이야? 그거 사단장 책임 명시하지 마라고 했던 이런 어떤 저지. 그 다음에 그거 국방부로 가져와, 경찰에 넘기지 말고. 핵심 이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었다고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집단 항명 수괴죄. 군인에게 이거보다 더한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수사를 하던 책임자가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지금 항명죄로 지금 입건이 됐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여기 뭔가 이 사건을 갖다가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유가족이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제 방금 박창환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단장은 그 혐의에서 빼. 그러니까 사단장은 제외해. 그리고 너 내 말 듣고 경찰에 이첩하지 마. 이렇게 이제 외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 박정훈 대령의 스스로 자기 내피셜, 자기 생각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측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뭐 검사 출신 우리 이용래 의원 아니면 최수영 요 쟁점 그러니까 국방부 쪽 입장은 또 뭐예요?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상병이 익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지울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근데 1사단장, 법률적인 그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법적 책임과 지휘 관리 책임 내지는 정치적 책임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그것도 중대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당한 사례와 같이 이게 법적 책임과 지휘관리 책임 내지는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막 헷갈려갖고 최고로 높은 사람한테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적 책임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단장에게까지 주는 거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의 이야기는 법리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것이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은 자기 의견이 맞다는 것이죠.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의견대로 경찰에 이첩을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엔 뭐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현역 대령 신분인데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주사에 불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출석을 안 하고 그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했어요. 이게 과연 현역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적어도 소환에 응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자기가 피의자로서 전환된 이후에 보호를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애초에 소환에 불응하면서 나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한다. 여기선 조사 못 받겠다고 하는 게 현역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직접 이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빼라는 말을 법무부에서 법무관리관이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했느냐라고 이제 박정훈 대령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물었더니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다. 다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으면 하라는 그 말은 들었다. 그 얘기는 곧 사단장을 빼라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쟁점은 뭐냐면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국방부에서 제동을 걸었겠냐? 국방부 그 이상. 국방부 이상은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방부랑 같이 옆에 건물 같이 쓰고 있는 곳. 대통령실이라고 봐요. 용산. 그럼 용산에서 지금 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경찰 이첩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스톱을 시켜서 국방부가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주장을 지금 민주당 쪽은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다기보다도요. 한번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이 이제 출두하면서 조사를 받은가요? 나가면서 기자들에게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보실이라고 하죠. 그게 국가안보실입니다. 국가안보 그 용산에 있는 국가안보실에 있는 그 파견간 군 장성도 있고 뭐 영관급 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대령이 본인에게 자꾸 전화가 와서 그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 말로는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해요. 수사 기록은 줄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그러면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달라. 그게 다음 날 예고됐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회수 조치가 되고 집단 항명의 수괴라고 하면서 해임까지 가는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죠. 그리고 박 대령이 수사단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이번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지휘고를 막론하고 제대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외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이다. 그렇죠. 군인이 수사단장이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갑자기 자료를 보내라고 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경찰로 보낸 수사 기록을 급작스럽게 회수를 하고 이분을 해임을 시키고 입건을 했어요. 저는 아주 대단한 지금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서 철저히 밝히라고 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에 있는 그 누군가가 대통령의 명을 오히려 어기는 국기문란이 발생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희생양을 수사단장을 삼았는데 대통령 지시가 왜곡됐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전의 인연을 고리로 뭐가 작동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짧게만 저는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 현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최상병처럼 아니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처럼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현 정부의
근본적 태도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혹시 왜 자꾸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보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의혹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안보실에서 그 보고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고서가 안 가고 브리핑 자료가 가잖아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핑 자료는 언론에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요 참고용으로 이제 사전에 배포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뭐 박정훈 전 단장은 이것도 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의 시비 삼는 건 본질을 조금 벗어났다고 보고, 두 번째, 지금 저는 군 내부가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서 수사 결과를 이첩했잖아요. 이게 아무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초동 수사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 군사법이 개정돼가지고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군이 수사 종결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종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서 조사 수사 보고서 간 것도 사실은 참고용에 불과한 거고, 경찰이 앞으로 계속 불러서 참고인 진술 그다음 받고 조사 보강 조사해가지고 최종 결론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동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인 것처럼 이렇게 정말 논박하는 것도 벌성사나거니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대령이 조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것과 또 이 현역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이렇게 보직해임을 시키는 것, 이거 과연 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군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믿고 맡길 만한 군인가? 저는 이 본질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족이 납득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최종 결과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벌성사나운 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군이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철저한 진상 조사 정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재판이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변호인과 검찰의 마찰로 인해서 파행을 빚었는데요.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 그것을 아직은 번복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뿐이 없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부하 입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다. 이제 내막을 좀 사실은 이제 자세히 좀 풀어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딱 알아듣기 쉽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입막음을 시도했다. 누가? 변호인과 그 부인이.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딱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근데 이게 왜 마피아일까? 아니 그거는 일종의 마피아가 가장 조직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 경우에 보스를 지키기 위해서 부하들의 입을 철저히 그런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재판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는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거기서 부부싸움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막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전혀 반하는 여러 가지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만 말씀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런 점을 들어서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억지로 바꿨다 이런 주장을 변호인이 하면서 어떤 점을 들어서 협박을 했느냐. 첫 번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그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뭐 로비를 대신한 거를 폭로하겠다. 두 번째는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금전적 지원을 한 거를 폭로하겠다. 또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이해찬 전 대표 측의 외곽 조직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을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하라는 식으로 임의성 없는 조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예. 이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런 폭로를 할 테니 진술을 번복하라 이런 회유를 했다는 것인데 예. 이게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재판 진행은. 그래서 그 김영태 변호사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제 선임이 취소된 것으로 앞으로는 법정에서 안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두 차례의 재판이 공전한 거죠.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예정된 증인신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대변인이 저도 도대체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왜 부인이 남편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 그 상식적입니까?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6명이 볼 때도 자기 남편을 구해야지 남편을 구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를 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 지금 구치소나 감옥에 가 있으면은 검찰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장을 바꿀까? 이건 검찰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탄원서에서 남편한테 가서 정신 차려고 하면서 탄원서 보면은 검찰이 석방을 놓고 계속 그 자기 남편을 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변호인도 그렇고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저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야당 대표와 야당을 상대로 했던 그 수사 태도나 수사 방향을 보면은 정말 의심적인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 더 지적을 말씀드린다면은 한동훈 장관님은 이제 그만 이제 법무장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의도 와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그러면 그 마피아의 보스는 이재명 대표고 그럼 저는 마피아 조직원입니까 제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당히 모욕적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저런 식의 자극적 용어를 정치적 용어 쓰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나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 428억 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무슨 뭐 비판하고 야당 대표 공격하고 휴일에도 입장문 내고 했는데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세요. 1년 반 동안 탈탈 털었는데 증거 하나만 대보시든지요. 저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야구 국가대표팀이 캐나다 여자야구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응원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옛날에는 이제 야구복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무슨 쪽복이냐? 누가 봐도 야구복인데. 여자야구도 국가대표가 있어? 여자야구도 그런 국제대회가 있어? 야구로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실업팀도 없고 하니까. 구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아무도 관심 없고 정말 전국대회 가면 딱 10팀 있고. 야구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제가 했을 때 제일 재미있었던 그걸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들이랑 같이 이번에 정말 꼭 좋은 성적을 해서 월드컵 본선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진짜 너무 큰 너무 간절한 되게 희망이거든요. 네, 영상 보니까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실업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면면들을 보니까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좀 가슴 뭉클했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팀이 이제 대학생, 교사, 그리고 이제 뭐 주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10개 팀이 있다는데 돈 주는 실업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정말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보상도 없고 게다가 명세의 국가대표인데
구장 하나 구하려면 섭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인데. 근데 성적을 보면요. 성적 매우 좋았어요. 2016년 여자야구 월드컵에서 우리가 2라운드 6위했고 2017년 아시안컵에서 동메달 땄고 2019년 아시안컵 5위, 2023년 아시안컵 동메달 땄어요. 이렇게 잘하는데도 잊혀지고 있는 거죠. 참 남자 야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열풍이 있는 거에 비하면 여자 야구가 조금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아쉬움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 캐나다에 가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뭐 성적은 조금 초반 성적은 안 좋은 모양인데 우리가 랭킹 10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팀하고 겨루는데 여기서 3승만 하면 이제 2라운드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상문 감독은 굉장히 조금 말하자면 한 조금이라도 1, 2승이라도 보태보자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힘을 좀 보태고 싶고요. 어쨌든 한국 야구가 저변 넓어지는 건 좋은데 남자 야구뿐만 아니라 여자 야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정말 가족들의 큰 힘이 자기들을 버텨주는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의 성원이 조금 더 더해지면은 우리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더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칭이 미라클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기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우생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화 국가대표의 봅슬레이도 그렇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감동을 받고 또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자 야구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가정주부, 또 직장인, 학생 이렇게로 구성돼서 정말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들이나 우리가 가난하시고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힘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우리 사회가 함께 가준다면 이런 꿈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야가 지금 막 팽팽하게 날이 잔뜩 섰던 주제들을 막 토론하다가 갑자기 여자 야구 대표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여야가 합심하는 듯한 목소리가 좀 들려요. 이런 아이템을 자주 다뤄야겠네. 우리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 금융그룹이 지금 이제 이 여자 야구 대표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경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뭐 교사, 주부, 학생 뭐 등등 모여서 과거 핸드볼 우생순처럼 이제 감동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게 그 비인기 종목이고 또 특히나 여성 스포츠인데 뭐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무슨 금융그룹이 아니면 무슨 뭐 기업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뭐 돈들 있으면 그쪽에다 좀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치권에서는 뭐 도와줄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왜요? 돈 많잖아요. 정치권에요? 예. 정치권에 무슨 돈이 있어요? 정치인들 요새 돈 없어요. 다만 바라건대 한 명이라도 그 스타가 나오면 여자 야구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골프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여자 골프는 인기가 엄청 많고 남자 골프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자 골프가 왜 이렇게 선풍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느냐? 저는 한 사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래도 박세리 선수가 IMF를 한참 힘들 때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그때부터 여자 골프 붐이 본격적으로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팀 성적이 좋으면 더 좋고 안 좋더라도 단 한 명의 스타를 좀 양성을 해서 그 사람의 스타 파워가 종목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